멋진 신세계 제11장 수정실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에 런던의 상부계급 사람들은 누구나 부하, 습성 훈련국장, 일하기보다는 그 사건 직후에 사임하고 본부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직국장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이 가엾은 남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 그를 이토록 멋진 농담이 정말이라고는 믿어지지도 않을 지경이지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희한한 인간을 만나고 싶어서 온통 야단들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린다는 아무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을 어머니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농담의 정도를 넘어서 하나의 음란한 행위였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참된 야만인이 아니었다. 유리병으로 부하 가정을 거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능 조절을 받았던 여자였으므로 정말로 해괴한 관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불쌍한 린다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녀의 겉모습이 문제였다. 뚱뚱하고 젊음을 상실했고 이가 상했고 안색이 반점으로 얼룩덜룩하고 그리고 보드님 맙소사 그 몸짓. 그녀를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구역질을 그렇다. 정말로 구역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최고위층 사람들은 린다를 보지 않겠노라고 단단한 마음을 먹었다. 린다 역시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문명 세계로의 기한이 그녀에게는 소마로의 기한을 의미했다. 그것은 페요트를 마신 다음이면 항상 그랬듯이 너무나 수치스러울 만큼 반사회적인 행동을 범해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며 다시는 심한 두통이나 구역질 없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또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마는 그녀에게 페요틀처럼 거북한 장난을 치지도 않았다. 소마가 제공하는 휴식은 완벽했으며 혹시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소마의 본질적인 양상 때문이 아니라 휴식의 기쁨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쾌감의 치료 방법은 휴식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탐욕스럽게 점점 더 많은 양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닥터 쇼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그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녀는 하루에 20g씩이나 소마를 복용했다. 이러다가는 저 여자 한두 달 안에 끝장이 날 거예요. 의사가 버나드에게 털어놓았다. 언젠가는 호흡 중추가 마비될 테니까요. 더 이상 숨을 못 쉬죠. 끝난다고요. 그게 차라리 다행일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힘으로 회춘이라도 시켜놓는다면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의사의 처방에 존이 반발하고 나서자 소마 휴식을 취할 때면 린다가 다행히 그 남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이 복용시킴으로써 생명을 단축시키는 건 아닌가요? 존이 의의를 제기했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기도 하죠. 닥터 쇼가 시인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상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 어리둥절해진 젊은이가 의사를 멍하니 쳐다봤다. 소마는 시간적으로 몇 년쯤 상실하게 만들긴 합니다. 의사가 얘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을 벗어나서 인간이 직청할 수 없는 다른 존속성의 기간을 얼마나 무한하게 누리도록 도와주는지 생각해보세요. 모든 소마 휴식은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영원성이라고 부르던 그런 개념의 한 조각입니다. 존은 리에가가기 시작했다. 영혼은 우리의 입술과 눈에 깃들었나니 그가 중얼거렸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1막 3장 35행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한 말. 뭐라고요? 아무것도 합니다. 닥터 쇼가 말을 이었다. 물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걸핏하면 영혼에 몰입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순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중요한 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존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의사가 납득이 간다는 신용을 했다.
글쎄요, 물론 이 여자가 미친 듯 늘 소리를 질러댄다는 걸 더 좋아한다면야. 결국 저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린다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소마가 투약됐다. 이때부터 그녀는 버난드의 아파트 37층에 배정된 그녀의 작은 방에서 계속 침대에 누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항상 켜놓고 사조기 잎으로 만든 향유가 조금씩만 똑똑 떨어지도록 틀어놓고 손이 닿는 자리에 소마 정제들을 두고 지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전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그녀는 항상 멀리, 한없이 멀리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그 세계는 라디오의 음악이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빛깔들로 가득한 미궁이었고 미끄러지며 고동치는 미궁을 한없이 따라가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필연적인 후회로들을 거쳐 절대적인 신념의 눈부신 중심지에 이르렀다. 그곳에 다다르면 텔레비전 상자에서 춤추는 영상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온통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촉감 영화의 연기자들이었고 그곳에서는 똑똑 떨어지는 차조기 향유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태양이기도 했고 100만 개의 색스폰이기도 했고 성교를 나누는 포페이기도 했다. 포페의 성교는 훨씬 더 많이 어디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히 계속됐다. 그래요, 우린 회춘을 시킬 수는 없어요. 닥터쇼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노쇠층의 한 번 보기를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준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는 버나드와 다정히 악수를 나눴다. 결국 누구나 다 노리던 인물은 존이었다. 그리고 보호자로 인정을 받은 버나드를 통해서만 존을 만날 수 있었던 까닭에 버나드는 이제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순히 정상적인 인물을 넘어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서의 대우를 받는 신분이 됐다. 그의 대용 혈액에 섞였다는 알코올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개인적인 외모에 관한 조롱도 없어졌다. 헨리 포스터는 일부러 그와 친한 척하려고 애썼으며 베니토 후보는 그에게 6개들이 성호르몬 껌을 선물로 줬고 기능 설정 보조하는 버나드가 저에게 버리는 모임에 초대받기 위해 쫓아다니며 거의 비굴할 정도로 쫄라댔다. 여자들로 말하자면 버나드가 초청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만 해도 마음에 드는 어느 누구나 골라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됐다. 버나드가 나더러 다음 수요일에 야만인을 만나러 오라고 청했어요. 페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난 너무나 기뻐요. 레니나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페니도 버나드에 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걸 시인해야 해요. 버나드가 정말로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페니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상당히 기분 좋은 쪽으로 놀랐다는 얘기도 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리병배환실 실장, 기능설정국 국장, 3명의 수정담당 부총장 보좌관, 정서공학대학의 총감영화 교수, 웨스트민스터 공동체 합창대원장, 보카nov스키 처리 감독관, 버나드가 접촉하게 된 유명 인사들의 명단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난 지난 주일에 여자를 6명이나 상대했어요. 그는 헬름 홀츠 왓슨에게 털어놨다. 월요일에 하나, 화요일에 둘, 금요일에 2명 더, 그리고 토요일에 1명을요. 내가 시간이 넉넉하고 그럴 마음만 내킨다면 잔뜩 들떠서 좋다고. 덤빈 여자가 적어도 10여 명은. 헬름홀츠가 버나드가 기분 나쁠 정도로 못마땅해 보이는 음침한 침묵을 지키며 그의 자랑을 들어줬다. 셈이 나는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헬름홀츠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서글픈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버나드는 발품 화가 나가서 가버렸다. 그는 절대로 헬름홀츠와 다시는 말도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성공은 버나드의 머리를 핑핑 돌게 만들었고 성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모든 좋은 마취제가 다 그렇듯이 그때까지는 꽤나 못마땅하다고 느꼈던 세계와 완전히 타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중요하다고 인정해주는 한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한없이 좋기만 했다. 하지만 성공으로 인해 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기존 질서를 비판하는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진 않았다. 비판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중요한 존재란 인식을 드높였으며 그로 하여금 훨씬 큰 인물이라도 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에 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와 동시에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모든 여자를 갖게 되었다는 상태 역시 진심으로 기뻤다. 이제는 야만이 때문에 그에게 굽실거리게 된 자들 앞에서 버나드는 이단을 들먹이며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얌전히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저 젊은 친구, 저러다가 끝판에는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 그들은 적당한 때가 오기만 하면 그의 정말이 좋게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손을 쓰겠다는 경고를 더욱 은근하게 내비치며 말했다. 두 번째 공경이 빠졌을 때는 더 이상 구제해줄 야만인을 찾아내기도가 쉽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야만인은 건재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버나드에게 공손했다. 그 때문에 버나드는 자신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존재의 무게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그는 공기보다도 더 가뿐해진 기분으로 의기양양하게 들떠 있었다. 공기보다도 더 가뿐해진 기분이에요. 버나드가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상대의 계류기구가 그들의 머리 위로 눕다랗게 떠서 하늘에 박힌 진주알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앞에서 언급한 야만인에게 문명 세계의 삶이 지닌 모든 양상을 보여줘야 하고 버나드의 지시 내용이었다. 존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그들이 보여준 문명 세계의 삶은 체링티 타워의 승강장에서 내려다본 조감되었다. 역장과 상인 기상학자가 안내어 노릇을 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설명을 주도한 사람은 버나드였다. 그는 마치 세계 통제관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도치감에 빠져 행동했다. 공기보다도 가뿐하게. 몬바이 녹색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승객들이 내렸다. 황갈색 제복 차림의 일란성 드라비다. 남부 인도 지역의 종족 쌍둥이 8명이 승객석의 8개의 창문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승무원이었다. 시속 1250km입니다. 역장이 익숙해서 말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야만인 선생? 저는 그만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긴 해도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리엘은 본디 템페스트에 등장하는 정령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리엘은 한여름밤에 꿈에 등장하는 로빈 굿펠러, 즉 퍽이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 요정을 잘못 얘기하고 있으니 혼동하지 않기 바람. 아리엘은 40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한여름밤의 꿈 2막 1장 75에서 76행 참조. 야만인은 문명 세계의 발명품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놀라움이나 경이감을 나타냈습니다. 버나드는 무스타파 몬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린다라는 여자가 그런 사물들에 대해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데 그 여자는 그의 어입니다. 무스타파 몬드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 멍청이는 그 단어를 제대로 다 써놓으며 내가 비위가 뒤집혀 읽지도 못할 줄 아는 모양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영혼이라고 일컫는 바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그는 영혼을 물질적인 환경과는 무관한 독립된 존재로서 간주하려는 관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에게 지적해주기를 통제가는 문장들을 몇 개 건너뛰고는 보다 흥미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 막 다음 장으로 넘기려다가 상당히 색다른 구절에 시선이 쏠렸다. 그렇기는 해도 본인은 문명화한 유아 상태의 삶이 지나치게 쉽고 편하다는 야만인의 견해나 그의 표현을 빌리면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지르는 삶이 아니라고 판단한 시각에 대해서 공감을 느낍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보드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점이 무스타파 몬드의 유쾌한 기분은 당장 분노로 바뀌었다. 이 작자가 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에게 감히 준엄한 훈계를 하려고 덤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로 너무나 개의했다. 이 친구가 틀림없이 미쳐버린 모양이었다. 내가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군. 그는 혼잣말을 한 다음
머리를 젖히고 큰 소리로 웃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럴 만한 때가 아니었다. 헬리콥터의 조명 장비들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공장은 전기기구 회사의 자회사였다. 통제관이 발부한 회람 주택장은 마술 같은 효력을 지녀서 그들은 옥상에 내리자마자 기술 주임과 인력관리 부장이 깍듯한 면접을 받았다. 하나의 과정은 저마다 가능한 단 하나의 보카노프스키 집단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인력관리 부장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런 방침에 따라 코가 납작하고 피부가 검은 단두형의 델타 83명이 냉각 압연 작업을 담당했다. 매브리코의 적황색 제복을 걸친 56명의 강마들이 4개의 굴대가 달려 철컥거리며 돌아가는 56대의 기계를 조작했다. 주물 공장에서는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훈련을 받은 107명의 세네갈계 엡실론들이 일했다. 두개골이 길고 모래빛깔 머리에 골반이 좁고 하나같이 키가 169cm에 20mm 이내의 차이밖에 없는 33명의 델타 여자들이 나사못을 잘라내는 중이었다. 조립실에서는 감마 플러스 난장이들 두 집단이 발전기를 조립하고 있었다. 두 개의 나지막한 작업대가 마주 배치되었고 작업대들 사이로 갖가지 부품들을 잔뜩 실은 운반대가 느릿느릿 이동했으며 47명의 금발머리와 47명의 갈색머리가 마주보고 도열했다. 47개의 들창고와 47개의 매브리코, 47개의 움푹 들어간 턱과 47개의 튀어나온 턱, 완성된 기계들은 초록색 감마 제복 차림에 젓갈색 머리가 곱슬거리는 8명의 똑같은 여자들에게 검사를 받고는 다리가 짧고 왼손잡이인 34명의 델타 마이너스 남자들의 손으로 상자에 담겼다. 포장된 완제품은 눈이 푸르고 노르스름한 피부에 주근깨가 앉은 방백시 엡실론 63명에 의해서 대기하는 트럭과 심차에 실렸다. 오, 멋진 신세계여. 그의 기억력이 스며든 어떤 아기에 의해서이기라도 한 듯 야만이는 자기도 모르게 미란다의 말을 되풀이했다. 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멋진 신세계예요.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공장을 나섰는데 인력관리 부장이 결론을 졌다. 우리는 직원들하고 거의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느끼는 바로는 그러나 야만이는 갑자기 동행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더니 마치 그가 디딘 단단한 땡이 갑자기 꺼지기라도 한 듯 월겟의 숲을 뒤로 가서 심한 구토를 했다. 야만이는 소마 복용을 거절하고 있으며 그의 어해인 여성 린다가 한없이 휴식 상태로만 지내기 때문에 무척 상심한 듯 보입니다. 버나드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로망한 의 모습이 지극히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야만인이 그녀를 자주 만나러 가고 깊은 애착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이런 경우에는 불쾌한 대상을 거부하려는 충동이 되겠지만 이른 시기에 길들이기가 타고난 충동들을 보완하거나 심지어는 그에 역행하게끔 인간을 개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하나의 흥미있는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튼에서 상급 학교 건물의 옥상에 착륙했다. 학교 교정 맞은편에는 52층짜리 런턴스 타워 건물이 햇빛을 받아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철근 콘크리트와 자외선 투과 유리로 만든 웅장한 건물이 양쪽에 우뚝 서 있었는데 왼쪽은 대학, 오른쪽은 학교 공동체 합창소였다. 네모난 안뜰의 중앙에는 크롬강으로 만든 해괴하고 낡은 포드님의 동상을 세워놨다. 교장 게프니 박사와 여교장 키튼 양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들을 맞아주었다. 이곳에도 쌍둥이들이 많은가요?
시차를 시작하면서 야만인이 꽤나 불쾌해하며 불안해하며 물었다. 오, 아닙니다. 교장이 대답했다. 이 트는 상류계급의 소년들과 소녀들만을 위해서 마련된 학교입니다. 란자 하나에 성인 하나로 생산된 학생들이죠. 물론 그러면 교육을 시키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는 한숨을 졌다. 그러는 사이에 버나드는 키티 양에게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혹시 월요일이나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버나드가 말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야만인 쪽을 얼른 가리키며 아시겠지만 저 친구는 호기심이 많아서요 라고 덧붙였다. 괴차거든요. 키티 양이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의 미소가 정말로 매혹적이라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예치하는 파티에 기꺼이 가겠노라고 약속했다. 교장이 문을 열어줬다. 알파 더블 플러스의 교실에서 5분을 보내고 난 주호는 약간 얼떨떨해진 모양이었다. 기초 상대성 이론이 도대체 뭔가요? 조니 버나드에게 속삭였다. 버나드는 설명을 하려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다른 교실로 가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베타-GD 강의실로 뻗어있는 복도의 어느 문 뒤에서 짜랑짜랑하는 소프라노가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소리친 다음 짜증스럽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쉬어요. 멜서스식 세척이에요. 여교장이 설명했다. 이곳 여학생들은 물론 대부분 불임입니다. 나도 역시 불임이고요. 그녀는 버나드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불임 처리를 하지 않는 여자가 800명가량 있어서 끊임없이 세척을 해야 합니다. 주어는 베타-지리 교실에서 야만인 보호구역이란 풍토나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거나 천원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화할 누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곳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짤까닥 방이 캄캄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의 머리 위 영삼하게 아코마의 참회 수도회 멕시코에서 기원한 종교단체 로스 헤르마너스 페니텐티스 수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조니 얘기를 들었던 그대로 그들은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앞에서 그리고 북콩의 독수리상 앞에서 죄를 고했다. 젊은 이태 학생들은 깔깔대며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 참회 수도사들이 아직도 통곡하면서 몸을 일으키더니 윗옷을 훌랑 벗어던지고는 매듭을 묶은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또 때리기 시작했다. 더욱 높아진 웃음소리에 녹음된 수도사들의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웃나요? 고통스러운 혼란에 빠진 야만인이 의아해서 물었다. 왜냐고요? 교장은 아직도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봤다. 왜냐고요? 그야 물론 너무나 이상할 만큼 우습기 때문이죠. 버나드는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침침한 빛을 틈타 전에는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조차 감히 엄두도 못 냈을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다. 새롭게 부여된 중요한 신분으로 인해 자신이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고 느낀 그는 여교장의 허리를 팔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허리가 나긋나긋하게 응했다. 그가 한두 번쯤 도둑키스를 하고 한번 슬쩍 꼬집어주기까지 하려던 참에 덧문들이 짤깍거리며 다시 열렸다. 시차를 계속하는 게 좋겠군요. 키티 양이 말하고는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것은 최면 교육 통제실입니다. 잠시 후에 교장이 말했다. 각 공동 숙소마다 하나씩 배정된 수백 개의 합성 음악 연주통들이 세 변의 벽을 따라 설치된 선반 위에 비치되고 네 번째 벽의 분류함 속에는 갖가지 최면 교육 강의 내용을 인쇄한 종이 녹음 테이프 두루마기들이 꽂혀 있었다. 두루마기를 이렇게 통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개프니 박사의 말을 가로막으며 버나드가 설명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며 아니요, 그 스위치가 아니에요. 역겨움을 느낀 고장이 바로 잡아줬다. 그렇다면 저것이로군요.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셀레늄 회유 원소의 하나로 유리의 착색, 광전지, 전송사진 등에 사용함. 셀레늄 전지들의 광선을 음파로 변형시키고 다 왔습니다. 개프니 박사가 발끝을 맺었다. 학생들은 세익스피어를 읽나요? 그들은 일행이 생화학 실험실로 가기 위해
학교 도서관 앞을 지나 걸어가는 동안 야만인이 물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낯을 붉히며 여고장이 말했다. 우리 도서관에는 참고서들만 비치합니다. 개뿐이 박사가 말했다. 혹시 이곳의 젊은이들이 기분 전환할 대상을 필요하면 그들은 촉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혼자서만 즐기는 오락에 탐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노래를 부르거나 말없이 포옹을 한 남녀 학생들을 가득 태운 버스 5대가 유리도로를 따라 지나갔다. 바로 그날 저녁에 여교장과 만날 약속을 하느라 버나드가 귓속말을 하는 사이에 개뿐이 박사가 설명했다. 방금 늪지대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죽음에 대한 길들이기는 생후 18개월에 시작됩니다. 모든 유아는 일주일에 이틀간 오전 시간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병원에서 지냅니다. 그곳에는 온갖 최고급 장난감들을 비치해 놓았으며 죽음의 날에는 아이들에게 초콜릿 크림을 주죠. 그들은 죽음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길이 들어요. 다른 모든 생리학적 작용도 마찬가지로요. 여교장이 전문가답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들은 사보이에서 8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모든 일이 척척 들어맞았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브랜트퍼드에 있는 텔레비전 회사의 공장에 들렀다. 난 가서 전화를 하고 와야 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겠어요? 버나드가 말했다. 야만인은 기다리는 동안 주변 풍경을 구경했다. 주간체 1 근무조가 방금 작업을 끝내고 교대하는 중이었다. 하급 계층 근로자들이 잔뜩 때를 지어 모노레일 정거장 앞에서 줄지어 기다렸는데 700명이 훨씬 넘는 감마와 델타와 엡실론 남녀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 모습과 체격은 10여 종류를 넘지 못했다. 몇 표어는 그들에게 각각 차표와 더불어 조그마한 마분지 약상자를 내밀었다. 기다란 송충이처럼 줄을 지어 남녀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저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그러더니 베니스의 상인을 기억하며 저 개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부유한 상속녀 포샤와 결혼하려면 구원자는 그녀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대로 금괴, 음괴, 납괴 가운데 포샤의 초상화가 담긴 괴를 골라야 함. 2막 7장에서 모르코의 왕이 등장하는 장면 참조. 버나드가 다시 귀에게로 돌아오자 야만인이 물었다. 하루치 소마 정량이죠. 버나드가 대답했는데 베니토 후버가 중껌 한 토막을 우물우물 씻고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근무를 끝낸 다음에 저것을 받아갑니다. 반그램짜리 정제 4개씩을요. 토요일에는 6개씩이고요. 그는 다정하게 존에 팔을 잡고 다시 헬리콥터가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 레니나가 노래를 부르며 탈의실로 들어왔다.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페니가 말했다. 그야 물론 기분이 좋죠. 그녀가 대답하며 지퍼를 주르륵 내렸다. 버나드에게서 반 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주르륵 주르륵. 그녀는 반바지를 벗었다. 혹시 나더러 오늘 저녁에 야만인과 함께 촉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묻더군요. 난 어서 가야 해요.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다. 복도 많은 여자야. 레니나가 가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페니가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말에는 시기심이 전혀 내포되지 않았으니 마음씨가 좋은 페니는 단순히 사실을 진술했을 따름이었다. 레니나는 정말로 복이 많았다. 야만인의 엄청난 명성을 버나드와 함께 흠뻑 누리게 되었고 하찮은 존재였던 그녀가 이제는 지극히 화려한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 모든 여자 청년의 YWFA, 기독교 여자 청년의 YWFA, YWCA의 변형인 간사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경험담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디테운 클럽의 연례 만찬 회도 초청을 받지 않았던가. 또한 이미 촉감 영화 뉴스에도 나와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듣고 감축하지 않았던가. 저명 인사들이 그녀에게 보여준 관심도 그에 못지않게 기분 좋은 일이었다.
상임 세계 통제관의 제2비서관이 그녀를 저녁과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포드 대법원장과 주말을 그리고 캔터베리의 공동체 합창원 대원장과 다음 주말을 함께 보냈다. 대외 분비물 회사의 사장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고 유럽은행의 부총재와 도빌, 프랑스 북부 칼바도스 현의 샘만에 있는 해변 휴양지 도빌에도 눌러 갔었다. 물론 좋고 말고요. 그녀가 페니에게 고백했다. 그렇긴 해도 어떤 면에서는 마치 내가 거짓된 구실로 무엇인가 덕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물론 그들 모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야만인과 관계를 하면 기분이 어떠냐 하는 따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난 모르겠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젓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서글프게 덧붙여 말하고 한숨을 졌다. 그 사람 굉장히 미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레니나를 좋아하지 않나요? 페니가 물었다. 때로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는 자꾸 나를 피하는데 내가 들어서면 방에서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나를 쳐다보려고도 하질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갑자기 들어와서면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글쎄요. 남자들이 좋아할 때의 시선 알잖아요. 그렇다 페니는 알고 있었다.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레니나가 말했다. 그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졌을 뿐이 아니라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말이에요. 알다시피 페니,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점점 더 존을 좋아하게 됐다. 그렇다. 이제는 제대로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다 향수를 뿌렸다. 찍어 바르고 또 바르며 그녀는 제대로 기회가 찾아오길 기대했다. 그녀의 상쾌한 기분은 노래로 넘쳐 흘러나왔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나를 안아줘요 그대여. 정신을 잃을 때까지 키스해줘요. 나를 안아줘요 푹신한 토끼 같은 그대여. 사랑은 소마처럼 즐거우니까요. 냄새 풍금이 기분 좋게 기분을 북돋우는 음악을 연주했다. 향초들의 기상곡은 백리안가 라벤더, 로즈메리, 꿀풀바카, 도금양, 사철쑥이 물결치는 알페지오로 시작하여 향유나무 장단조를 거쳐 용연한의 전조로 가감하게 이어졌다. 전조 그리고
콩팥 푸딩의 냄새가 스치는 듯하고 돼지뜬 냄새도 지극히 미약하게 남아 풍기는 듯 가끔 어울리지 않는 미묘한 냄새가 끼어들긴 했지만 백단향과 녹나무, 삼나무 그리고 갓변의 건초를 거쳐서 처음 이 곡이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인 소박한 방향식문들로 천천히 되돌아갔다. 최후의 폭발적인 백리향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한 차례 박수가 터져나오며 불이 들어왔다. 합성음악 기계 속에서 음향 기록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초 바이올린과 슈퍼첼로와 대용 오보에의 삼중주가 나른한 쾌적감으로 주변을 가득 채웠다. 3, 40쯤 되는 소절, 그리고 이런 기악의 연주를 배경으로 삼아 육성보다 훨씬 우렁찬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청이 울리는 소리이기도 하다가 머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이기도 하다가 비리처럼 공허한 소리이기도 하다가 그리움이 넘치는 화성들로 가득 차기도 하면서 가스파드 포스터의 극치에 이르는 처음에서부터 루크레치아, 아후가리가 역사상 모든 가수들 가운데 혼자밖에 내지 못하던 파열하는 듯한 발성에 1770년 파르마의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를 놀라게 한 가장 높은 C음보다도 훨씬 높은 저음까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훑어나갔다. 레니나와 야만이는 푹실한 특실에 느긋하게 앉아서 냄새를 맡고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눈과 피부의 차례였다. 실내의 조명등이 꺼졌고 불타오르는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더니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다. 헬리콥터에서 보는 3주일 완전 초음향 노래, 합성 발성, 총천연색 입체 시각 촉감 영화, 냄새 풍금의 동시 반주. 의자 팔걸이에 달린 금속 손잡이들을 잡아요. 레니나가 속삭였다. 그러지 않으면 촉감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야만이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불타는 글자들이 어느새 사라졌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10초가 흘렀다. 그러더니 거대한 흑인과 황금빛 머리카락에 젊고 단두형인 베타 플러스 여자가 서로 꽉 껴안은 입체 사시각 영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실물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눈부시고 탱탱해 보였고 현실보다도 더욱 현실감이 났다. 야만이는 깜짝 놀랐다.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감각. 그가 입으로 손을 가져가자 야릇한 느낌이 증단되었다. 손으로 다시 금속 손잡이를 쥐자 그제야 감촉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에 냄새, 풍금이 승수한 사향을 내뿜었다. 음량 녹음기에서 특급 대역 비둘기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오우라고 우는 소리를 냈으며 아프리카인의 저음보다도 낮은 소리가 초당 겨우 32에만 진동하면서 아라고 응답했다. 오우 오우 입체 시각 영상의 입술들이 다시 맞닿았고
또 한 번 알람브라 극장 안에 모여 앉은 6,000명 관객의 안면 성감대가 거의 참기 어려울 정도로 짜릿한 쾌감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오, 영화의 줄거리는 지극히 단순했다. 두 남녀가 이중창을 부르고 난 후 기능 설정 보존에 말 맞다나 털이 한 올 한 올 생생하게 느껴지는 공가죽 위에서 얼마쯤 성교를 열중하며 처음으로 오와 아가 몇 분 동안 계속된 다음에 흑인은 헬리콥터 사고를 당해서 머리부터 거꾸로 추적한다. 쿵! 이마가 얼마나 지끈거렸던가. 관객석에서 어이쿠 아야 소리가 합장처럼 터져나왔다. 뇌진탕의 충격은 흑인이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유도 조건 길들이기 훈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는 금발의 베타 여자에게 갑자기 독점적이면서 광적인 욕정을 느낀다. 여자가 싫다고 조항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싸우고 추적하고 사랑의 경쟁자를 공격하고 결국은 경악을 불러 일으킬 만한 납치 사건이 벌어진다. 금발의 베타 여자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 강간을 당하고 그곳 허공에 떠서 3주일 동안 미치광이 흑인과 더불어 난폭하고 반사회적인 단 두 사람만의 관계를 계속한다. 젊고 미남인 3명의 알파가 온갖 모험을 거치고 공중에서의 여러 묘기가 벌어진 다음에야 마침내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흑인은 성인 제주정 길들이기 본부로 끌려가고 금발의 베타 여자는 그녀를 구출한 3사람의 애인이 된다는 얘기로 영화는 행복하고도 화려한 마무리를 졌다. 3남자와 1여자는 막간의 특급 관현악단 연주와 냄새 풍금에서 나오는 치자 향기에 맞춰 합성 4중창을 불렀다. 그러더니 곰 가죽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났고 색스폰들이 울부짖는 속에서 최후의 입체 시위가 키스 장면이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최후의 짜릿한 전기 감각이 입술에서 파르르 떨렸다. 입술의 떨림은 죽어가는 나방처럼 점점 더 약하게 파닥였고 조용해지다가 결국 생명이 다한 듯 사라져갔다. 하지만 레니나는 나방이 완전히 죽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불들이 켜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승강기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도 영화의 은은한 감촉은 그녀의 입술에서 아직도 파닥거렸다. 그녀의 피부를 타고 흐르며 갈증과 쾌락의 미묘하고도 떨리는 자취를 남기고 계속해서 진동했다. 그녀의 눈밤이 빨갛게 쌍기됐고 두 눈은 이슬방울처럼 반짝였으며 호흡까지 거칠어졌다. 그녀는 야만인의 축 늘어진 팔을 잡아서 자신의 허리에다 감고 꼭 눌렀다. 그는 잠깐 동안 그녀를 내려다 봤는데 그의 고통스럽고 창백한 얼굴에서는 욕망을 느끼면서 동시에 욕망을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이 얼마나 고귀한 보물들을 약속해주고 있는가. 여왕이 베푸는 열정이라는 뭔가.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레니나의 손에 잡혀있던 팔을 빼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느끼게 만드는 그녀의 존재의 가치가 끝나버리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난 당신이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거나 혹시 미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녀의 완전함에 대한 몰락의 탓을 레니나 자신보다는 주변의 환경 탓으로 서둘러 전가시키며 그가 말했다. 그런 것들이라뇨, 존? 이런 한심한 영화 따위요. 한심하다고요? 레니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하지만 난 영화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천박한 영화였어요.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천박한 영화였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젓다. 난 당신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는 왜 이토록 해괴한 생각을 할까? 그는 왜 일부러 일을 망쳐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존은 택시 헬리콥터를 탄 후부터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겉으로 천명된 적이 없는 어떤 강력한 맹세에 속박되어 벌써 오래전부터 통하지 않는 어떤 법들을 따르느라 그는 시선을 돌리고 앉아 침묵을 지켰다. 끊어질 듯 팽팽한 현을 손가락으로 튕기기라도 한 듯 가끔 그의 온몸이 갑작스럽게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헬리콥터는 레니나의 아파트 옥상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기회가 왔어. 택시에서 내리며 그녀는 환희에 차서 생각했다. 비록 방금 전만 해도 그가 그토록 회개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마침내 때가 온 것이다. 전등 밑에 서서 그녀는 손거울을 들여다봤다. 그렇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녀의 코끝이 짐작했던 대로 땀이 맺혀 약간 반짝였다. 그녀는 분첩에서 풀썩거리는 가루를 털어 묻혔다. 그가 택시 헬리콥터 값을 치르는 동안 얼굴을 매만질 시간이 겨우 났다. 그녀는 반짝거리는 부분에 분가루를 문질러 바르며 생각했다. 존은 정말로 미남이야. 그러니까 버나드처럼 소심하게 굴 필요가 없어. 그렇긴 해도 다른 남자라면 누구라도 벌써 오래전에 그걸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동그랗고 작은 거울 속에 담긴 그녀의 얼굴이 그녀에게 미소를 졌다. 잘 있어요. 그녀의 뒤에서 볼맨 목소리가 말했다. 레니나는 휙 몸을 돌렸다. 존은 택시 문 옆에 서서 뚫어져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레니나가 코팅에 분을 바르는 동안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듯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녀로서는 존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려고 고심했는지 무슨 행위라는 생각을 했는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자자요 레니나. 그가 되풀이해서 말하고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야릇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존, 난 당신이 혹시 내얘긴 당신 그거 생각 없나요? 그는 택시에 올라 문을 닫고는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조종사에게 무슨 말을 했다. 택시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바닥 창문을 통해서 존이 밑을 내려다보니 위를 쳐다보는 레니나의 얼굴이 전등에 푸르스름한 빛을 받아 벅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소리쳐 불러드는 중이었다. 하늘에서 굽어보니 짤막해진 듯한 그녀의 모습이 삽시간에 멀어졌고 점점 작아지는 정사각형 옥상은 어둠 속에서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5분 후에 존은 그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숨겨뒀던 곳에서 생지가 조금 갉아먹은 책을 꺼내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얼룩지고 구겨진 책장들을 넘기면서 오셀로를 읽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헬리콥터에서 보낸 3주일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오셀로는 흑인 남자였다. 레니나는 눈물을 닦으며 옥상을 가로질러 승강기를 향해 걸어갔다. 27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녀는 소마병을 꺼냈다. 1g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리라고 판단했다. 지금 그녀가 처한 역정은 1g 이상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만일 2g을 복용한다면 그녀는 내일 아침에 때맞춰 일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절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녀는 오므린 왼쪽 손바닥에다 반 그램짜리 정제 세알을 털어냈다. 18.